자, 이번 시간은 19년도 지방구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요 후반부는 좀 함정이 좀 많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함정을 좀 파놔가지고 좀 실수를 많이 유도했더라고요. 자, 1번은 일단 틀렸죠. 보기 1번. 편성이 먼저고, 심의가 돼야 되고, 집행이고, 결산이죠. 쉬운 문제였고, 예산제도의 모든, 특히 집행과정의 모든 제도는 신축성 아니면 통제거든요. 통제는 규정대로 해달라는 거야. 반면에 신축성은 대개 한계성 원칙을 넘어가요. 금액을 더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총액으로 재량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일단 예비비가 금액을 늘릴 수 있잖아. 한계성 원칙의 예외고요. 총액 계산 사업은 뭐냐면 도로라든지 항만이나 수리문화재 같은 것들은 세부 내역이 없고 총액으로 줘요. 왜 어떤 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총액으로 받아가지고 집행부한테 재량을 주는 게 총액 계산 사업이야. 두 문자를 도항수문으로 외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무조건 규정대로 써야 돼. 남는다 반환해야 돼요. 이러니까 남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을 더 확보하면은 그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예산을 절약하면은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줄 수 있어요. 또 기존의 예산은 이미 승인받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남은 돈이라면은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리고 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통일성 원칙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국고로 들어가야 돼요. 국고로 들어간 다음에 또는 완전성 원칙에 의해서 그다음 용도 정하고 써야 되는데 예산이 절약되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려가니까 기재부는요. 총액을 먼저 정해요. 상향적으로 올라가서 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한도액을 먼저 정해줘. 그치? 그다음에 사업 단위로 이제 통제하는 거죠. 대신에 단위 사업은 재량 주는 거야. 어쨌든 총액 한도를 지정하는 건 맞는데 어, 목적하고 총액이 내려온단 말이야. 네가 사업 단위로 예산 짜가지고 기재부 승인 받고 국회 의결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사업은 재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 통제 기능은 오히려 강화돼요. 성과 내지 않는다면은 다음번에는 안 줄 거니까요. 됐지?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답은 쉬웠는데 이제 그 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시간이 들어갈 수 있겠죠. 내려갈게 예타. 자, 예타는 99년도에 들어와요.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94년도에 들어오고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타가 99년도에 들어오고요. 연도 물어봤죠. 이렇게 나오면 또 어려워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야 되고 신규 사업하면 기존 사업 아니야.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야 되고 정부 지원액이 300억이 넘어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중앙기관 장의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예타를 먼저 하는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원칙이야. 경제성은 해도 비용 편익 분석이 먼저고 비용 효과 분석이지만 이거 말고도 정책성 분석도 있어요. 뭐 지역 간 형평이라든지 이거는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정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체제 분석과 정책 분석으로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성이 되게 뭐다? 체제 분석이라면은 정책은 되게 정책 분석 쪽이야. 좀 더 질적이죠. 양이 원칙이지만 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13번입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지구공 문제. 인사행정은 항시 같이 다녀. 얘가 나왔을 때 따라붙는 용어들이 있어. 일단 폐쇄형 임용이 돼야 되고 계급제가 돼야 되고 순환보직인 일반 행정가가 돼야 되겠죠. 하나의 공직이 전문 직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 양성은 잘 안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어쨌든 이 직업은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니까 대학에서 갓 졸업한 젊고 대학 졸업이니까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일생 근무하는 거 맞아요. 폐쇄형 임용은 맞지만 이러다 보니까 보수화된 것도 맞아요. 근데 전문가는 잘 안 돼요. 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조심해 공직이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된다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건 달라요. 전문 행정가는 양성이 잘 안 되고 일반 행정가 쪽입니다. 제 답은 2번이었고요.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근무하고 계층, 계급적 서열이 잡혀 있기 때문에 행정이 안정적이야. 또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되다 보니까 직업의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동규범이라든지 직업윤리가 만들어져요. 통제하기가 쉽겠죠.
그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구조다 보니까 승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증가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폐쇄형이잖아. 개방형보다는 승진 적체가 좀 더 완화됩니다. 개방형은 승진이 잘 안 되겠죠, 더. 왜 밖에서 막 들어올 거니까.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4번입니다. 대표 관료제. 킹슬리가 말했다는 것. 자, 요새는 좀 넓어지고 있죠. 대표 관리자 얘는 사회 약자였지만 지금은 균형 인사 지수라고 해가지고 있다 보겠지만 장애인 지방도 있겠지만 뭐 그 뭐냐 이공계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 인사 제도가 대표 관리제보다 좀 넓은 개념이고 요새는 다양성 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넓어지고 있어요. 깔고 있는 가정은 네가 어떤 사회 배경으로 들어왔어. 소국 대표야. 공무원 되면 아마 네가 저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가정. 한마디로 1차 사회화 경험이 공직에 와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이게 1번이죠. 소극이 뭐다? 배경만 맞춰주면 되고 적극은 배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소극 대표가 적극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이 가정이 만약에 틀렸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재사회화 돼버려. 1차 경험이 공직되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국 대표가 적극 대표를 촉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고요. 얘가 들어온 이유는 실적주의 폐해예요. 시험을 봐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험에 유리한 애들만 들어가잖아, 지금. 그래서 이건 틀렸죠. 또 기존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약자한 탈당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나지. 이걸 역차별이라고 그래. 다 틀렸네.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거고 역차별 문제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틀렸고요. 소극이 뭐라고? 그냥 구성만 반영해 주면 돼요. 구성과 가치만 반영만 해주면 되는 거 이렇게 소극적으로 구성 대표다 또는 형식 대표라 그래요. 반면에 적극 그렇지 않고 네가 어떤 구성이나 가치로 들어왔다면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답은 3번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균형 인사는 장애인도 있고 요새는 저소득이라고 하고 사회 형평 인재라고 그래요. 지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도 있고 양성평등도 있고요. 좀 넓죠, 이게 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5번입니다. 근평 나왔을 때 내가 항상 딴 건 되게 5급과 6급으로 갈라지지만 근평만 4급과 5급으로 갈라져요. 4급 이상이 성과계약평가, 5급 이하가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가야. 예외적으로 5급이어도 관리자급이 돼버리면 성과계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 제도가 되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이거는 4급 이상이야. 자, 그다음 올라갑니다. 1번 원칙은 실적과 능력이야.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요소가 7화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소속 장관은 태도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무 태도는 추가될 수 있어. 선택사항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2번은 이건 중요사건기록법은 평가자가 평가하는 거고 자기가 자신을 피평가자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 자기평정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 대상자가 아니라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고 평정 대상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건 자기평정법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고 이건 틀렸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죠. 앞사람과 뒷사람을 비교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앞에가 너무 잘해버리면 내가 못해 보이잖아. 이걸 대비효과라고 그래요. 대비효과. 자, 답이 3번입니다. 대비효과가 답으로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16번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자, 옴부즈만은 의회 소속이고 조심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야. 원칙적으로 의회 소속이니까 외부 통제로 들어가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이라 맞는 말이고 고대 그리스 로마 공화정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19세기 초 1809년이니까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참 치사해요. 19세기 초반에 1809년에 스웨덴이 제일 먼저였고 그다음 뭐 노르웨이, 뭐 핀란드, 덴마크 막 넘어갈 겁니다. 자, 의회 소속도 있고 행정부 소속도 있고요. 또 의회가 임명할 수도 있고 의회 동의받아서 행정부가 임명할 수도 있어요. 됐지? 나라별로 상이하다. 그래서 스웨덴형과 프랑스형이 있죠. 스웨덴형은 입법부 소속이고요. 프랑스형은 행정부 소속이야. 우리는 프랑스형이죠. 근데 조심할 건 국민권익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뭐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이거 틀렸어. 헌법상 독립이다. 근데 헌법상 독립성이라고 하기는 곤란해요. 왜? 법률 조직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구속이 되지, 이제. 어쨌든, 직무상 독립은 맞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헌법적으로 독립이 되려면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는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독립이 보장된 건 아니잖아, 지금. 틀렸고, 직무상 독립은 맞아. 소속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거기에 명은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정부령인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을 설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은 의회가 안 만드는 거니까. 답은 4번 틀렸습니다. 17번입니다. 개혁 문제죠. 이건 문재인 정부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가 있으니 중소벤처기업부 맞았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때가 소방방재청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이 사라졌다가 신설이 되고요, 다시. 그다음에 보훈처가 이상하게 원래 보훈처라는 건 보수주의 쪽인데 진보당이 잡으면은 진보당 우리나라 민주당이잖아. 그분들이 잡으면은 이게 뭐가 돼? 장관급이 돼요. 그리고 원래 차관급이었는데 김대중 때 장관급으로 높여버려. 그러다가 다시 명박이형 때 차관으로 떨어졌다가 문재인 때 다시 장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급은 유지해요.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원래 차관급이었는데 진보당인 문재인이나 김대중이 잡았을 땐 장관급으로 격상을 합니다. 됐지? 특이하죠? 그다음에 4번 틀렸죠? 이제 물관리는 환경부입니다. 이건 애원아이대 수자원공사 물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물관리 1호나 문재인 정부가 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물관리 1호나가 있는데 물관리 자체가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속 부서가 중요하겠죠. 물관리가 환경부로 들어옵니다. 바뀌었어요, 이거는. 다음에 18번입니다. 1번은 거래 리더십이야. 참여 기대가 적고 그럼 지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난 것만 관리하면 되죠. 예외에 의한 관리. 이건 전통 리더십이에요. 그렇지? 변혁은 카형지계잖아.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그 다음에 영감인가요? 카리스마 이렇게. 2번이 개별적 배려네. 부하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또는 자긍심과 신념 이게 뭐가 되는가? 카리스마죠. 개별적 배려와 카리스마 같이 있네. 특별한 관심, 개별적 배려,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이걸 심어주면 스스로 막 바뀌죠. 지적 자극. 그 피부하들이 스스로 합리성을 높여가는 게 지적 자극이고요. 어쨌든 인본주의나 평화, 도덕가치 이게 처음 나왔던 표현인데 이거에 호소해서 부하들의 수준을 높인다. 영감 같은 것들. 그래서 카리스마, 자긍심을 심어주고 내가 누구 부활한 이유만으로도 나에게는 자긍심이 생겨요. 그치? 그 다음에 영감, 이렇게 이상이나 이게 호소하고 이걸 통해서 개별적으로 배려하고 지적 자극시킬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이, 아니, 개별적 배려가 리더 역할이라면은 이렇게 하니까 부하가 스스로 막 바뀌는 게 지적 자극이에요. 오케이. 자, 답은 1번, 이건 전통 리더십이야, 이게. 다음에 19번입니다. 광역.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구역을 넘나들잖아, 지금. 그래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가니까 광역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얘가 나온 이유가 뭐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넓어져요. 행정권은 그대로 있는데 생활권이 넓어지니까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지 공공재 수요 공급이 일치할 거 아니야. 또 넓게 하는 거니까 3번 틀렸죠?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규모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지역을 넘나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답이 3번이었고요. 넓어질 거니까 어쨌든 이 광역에서 서비스가 좀 더 균질적이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 균질한 행정 서비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민투표제도. 우리나라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있어요. 어쨌든 주민투표 2006년도, 소환 2007년도, 주민투표 2004년도 미안. 소환이 2007년도, 소송은 2006년도죠. 다 들어와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법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와 소송은 지방자치법에만 규정돼 있어요. 주민소송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환은 원칙 단체장은 전체가 될 거고 그 자치단체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 선거구가 되겠죠. 3번도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틀렸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있어.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18세라고 박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바꿀 수는 없겠죠. 제 18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외국인은요. 우리나라 주소 두고 거주한다든지 학술 목적을 체류했을 때 대통령령에 이미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이미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민특권이 부여돼 있고요. 그다음 18세도 역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다시 18세는 지금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요.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법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19년도 국어 문제입니다. 다음에 18년도 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